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미혼 남성입니다. 평소 삶에 대해 진지하지 못한 편이고 해이하게만 살아온 제가 근래 사회로부터 크게 혼쭐이 나서 사연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 친구한테 말하기도 쪽팔려서 이곳에 풀어놓으려고 해요. 아마 사연을 듣고 나면 제가 왜 어디다 떠벌리지 못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많이 세상 물정을 몰랐다는 것도 알고 지적하게 되실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이곳에 풀어놓고 도망치듯 사라져버릴 저를 그래도 너무 따가운 시선으로만 보시지 않아 주셨으면 하네요. 저는 늦게나마 결혼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그 때문에 집에서 잔소리도 많이 듣고 명절에 눈치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가족 행사가 아니면 저는 절대 집안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뭐든 아무것도 참여 안 하고 그저 일만 하며 혼자만의 라이프를 즐겼죠. 저는 솔직히 30대까지만 해도 혼자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분했던 사람입니다. 결혼에 대해 진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시작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의외로 40살이 되니까 청춘 때는 느껴보지 못한 고독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저 같은 기분을 느낀 미혼 남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뭔가 40살이 되니까 내 좋았던 시절은 다 끝난 것 같았고 그와 동시에 아무것도 읽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서 갑자기 불안감이 솟았다고 할까요? 제 주변의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들까지 있거든요. 그걸 옆에서 보니까 더 싱숭생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30대 때는 친구들 결혼이 안 부러웠어요. 아마 더 이상 자율적이지 못한 친구들의 일상이 제게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네요. 옛날에는 친구들을 만나도 다 같이 먹고 늦게 귀가하며 즐기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가정이 생긴 친구들을 불러내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게 딱 제 나이에 싱글인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점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집 회사 말고는 딱히 하는 게 없어서 나중에는 집에서 놀 만한 취미를 찾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발 담가 본 곳이 인터넷 채팅이란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굳이 모바일 선상으로 친구를 사귈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당시에는 무관심했던 저의 마음을 혹하게 했을 정도로 그런 취미까지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곳은 남녀 어울리며 친구를 만드는 커뮤니티였는데 집중해서 참여하다가도 순간적으로 현실 파악이 되어 제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잠깐씩 들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참 나이 먹고 할 짓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게는 당장 취미거리를 통해 저의 회의감을 달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여자가 있는데 저보다 10살은 어린 아가씨였습니다. 10살이면 사실 살아온 세대가 다른 수준이라 공감대가 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 치곤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해서 그분과 꽤 채팅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회사 다니며 연락을 지속하다 보니 연락처까지 교환하게 되었고 그 뒤부터는 채팅이 아닌 전화로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그분은 하는 일이 부동산을 차려 중개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 앞으로 된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갖고 있는 집도 두 채라고 하네요. 저보다 10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현명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연락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몇 년지기 친구만큼이나 훌쩍 가까워졌을 만큼 친해졌죠. 그렇다 보니 서로 동네가 근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락만 한 지 거의 2달이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얹어 만나서 밥이라도 먹지 않겠냐고 물어버렸어요.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사이라는 걸 순간 망각했을 정도로 저희가 친했거든요. 그땐 벌써 오빠 동생 호칭을 쓰고 있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표현해버린 대시였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흔쾌히 수락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어려서 저를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너무 쾌활하게 승낙해서 좀 놀랐어요. 듣자 하니 그분은 저랑 대화를 할 때 별다른 세대 차이를 못 느꼈고 자기도 저랑 잘 통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 번쯤 만나고 싶었답니다. 그 순간 손에 땀이 날 만큼 긴장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아진 저는 이왕 약속된 거 시간 괜찮으면 그날 당일 볼 수 있냐고 했고 제가 그분 있는 쪽으로 흔쾌히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되레 저한테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마침 외출 중이었는데 제가 있는 곳에 더 가까운 것 같으니 자신이 움직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남자라면 여자를 먼저 모시러 가야지 라고 생각한 저의 촌스러움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론 젊은 분인데 저처럼 이런 건 무조건 남자, 저런 건 무조건 여자, 이런 고지식한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더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첫 대면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예뻤습니다. 제가 감히 그분에게 호감을 갖는 것이 미안했을 정도였어요. 사실 저 여자친구 사귀어 보긴 했지만 겨우 20대 때 2번 연애한 게 다였고 그마저도 한두 달이면 차였습니다. 제가 차였던 이유는 정말 간결해요. 과거의 여자친구들이 똑같이 말했었는데 저더러 그냥 재미없어서 같이 있는 게 즐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자존감이 하락한 저는 친구들만 사귀었지 여자는 비즈니스가 아니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마다 예쁘게 눈웃음을 보여주고 제 말이 너무 재밌다면서 식사 내내 많이도 깔깔 웃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더 예뻐 보였어요. 사람한테는 다 짝이 있다는데 제 짝이 바로 이분이었나 싶더라고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쁜 분이 바로 제 예비 신부입니다. 일단 저는 연애를 오랜만에 시작을 한 것도 있지만 예비 신부 미모가 너무 훌륭해서 더 잘 못 쳐다보고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소 어색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도 정말 고맙게 예비 신부가 먼저 저한테 말 걸어주고 궁금해 해주더라고요. 한결같이 저를 재밌다고 해주는 예비 신부 덕분에 저도 자신감을 얻어서 좀 마음을 편히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한 번 만나기 시작해 그 뒤로도 자주 만났어요. 사회 친구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본가랑 멀리서 독립하고 있는 데다가 친구들 만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게 공통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저희 둘 다 미혼에다가 애인이 없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눈치채게 되었어요. 예비 신부는 미모와 달리 참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뭐든 남자라고 이러쿵 저러쿵 다 해줘야 된다는 발상은 전혀 없었고 자기가 알아서 먼저 계산도 하려고 했고 연락도 먼저 하는 것에 서슴지 않아 했어요. 젊은 여자들이 흔히 부린다는 철없는 어리광도 예비 신부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참 성숙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무엇보다 남자가 굳이 여자를 집에 데려다 줘야 한다는 생각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예비 신부를 한 번도 집까지 데려다 줘본 적이 없어요. 가는 길에 오빠 집이 먼저 있으니까 내가 오빠를 배웅하는 게 맞지. 나는 이런 걸로 다투려는 사람들 솔직히 좀 안 맞아. 예비 신부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의 촌스러운 가치관을 바사삭 깨주었어요. 제가 과거에 겨우 단 2번 있던 연애가 실패했던 이유가 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기도 했어요. 그 어린 친구에게 참 배울 것이 많았죠. 어쩜 그리 말을 잘하는지, 직장에서 어떤 모습일지 안 봐도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럴수록 예비 신부는 저한테 과분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비 신부에 비해 제 몰골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솔직히 저는 첫 만남이 곧 마지막 만남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신기했죠. 온전히 저희 관계의 노력은 예비 신부가 거의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사귄다는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연인인 것처럼 자주 연락했고 만나면 손도 잡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의 권한도 전부 예비 신부에게 주었는데 늘 모든 걸 먼저 리드해 주더라고요. 그런 멋진 여성을 만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게 행운이나 다름없는 예비 신부에게 고백까지 먼저 받는 건 그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용기를 내 고백을 했고 그날로 저희는 남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10살이 많았기 때문에 예비 신부를 더 세심히 대우해줬어요. 다들 도둑놈이라고 볼 게 뻔한데 제가 못해주기까지 하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물론 예비 신부가 대우받는 걸 불편해했지만 그건 제 위안이자 곧 제 진심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예비 신부는 나이 같은 건 사람 대 사람으로 인연 맺는 데에 중요하지 않다면서 자기는 저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한다네요. 이런 고백을 거의 매 순간 들었는데 솔직히 축복받았다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은 제가 여자친구 생긴 걸 알고 사진을 보더니 난리 폈어요. 저더러 그 여자랑 꼭 결혼하라고 소개해달라 아주 소란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여자 만나려고 여태까지 싱글이었던 거냐면서 축하도 많이 받았죠. 예비 신부를 단지 예뻐서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엔 얼마나 어깨가 으쓱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래도 정작 예비 신부 앞에선 100번 조심하는 게 저였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조심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예비 신부가 주는 행복에 겨워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당황스럽게도 제가 예비 신부를 혼전 임신을 시켜버린 겁니다. 예비 신부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당연히 모르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통화로 전달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실수가 맞긴 했지만 한편으론 무척 기뻤습니다. 기뻤던 건 제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왔고 불안감은 당연히 예비 신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밀려왔습니다. 그렇다 한들 저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었겠습니까? 예비 신부가 출산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물심양면 예비 신부를 모시겠지만 만약 아이를 포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강하게 설득할 주제가 못 된다고 봤어요. 결혼 약속도 안 한 사이였는데 결혼 정년기가 빠듯한 저와 달리 예비 신부는 제가 아니더라도 더 잘난 놈들 수십 명은 더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저 집안이 유복한 것 말고는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제가 10살이나 어린 예비 신부에게 내세울 수 있는 건 그저 그녀의 뜻을 다 존중해 줄 수 있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그날 임신 고백을 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며 전화를 끊더니 한 이틀은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곤 연락 끊긴 3일째 되는 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오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애를 포기하는 건 차마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오빠를 아직 좋아하고 있기도 하고. 정말? 그 말은 나랑 결혼할 생각까지 했다는 거야? 진짜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어? 그런 책임감 없이 우리 아이 이대로 포기하려고 했어? 아무리 내가 오빠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런 마인드 가진 남자라면 나 좀 고민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진짜 고마워, 자기야. 내가 평생 잘할게. 내가 아무래도 말년의 복을 받을 팔자인가 봐. 어떻게 자기 같은 훌륭한 여자랑 아이까지 얻었는지 모르겠다. 그날 저는 예비 신부에게 청혼을 받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자한테 먼저 저런 용기를 내게 하다니. 남자로서 진짜 멋대가리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저 멋대가리 없는 놈 맞습니다. 그래서 놓친 인연이 여럿 있었고 다시 연애 쪽엔 돌아보지도 못할 만큼 좋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제 자신을 잘 알아서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를 위해서 집안의 가장다운 남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평생 독거노인 삶이나 살다 갈 줄 알았던 제게도 결혼이란 선물이 올 줄은 몰랐고,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안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했던 것도 전부 다 알 것만 같아 종일 기분이 붕 떠있기도 했습니다. 예비 신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자 예상대로 엄마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비명을 깍 질렀고, 수화기를 든 채로 주변 식구들에게 제 소식을 떠벌리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언제 데려올 거니? 집에 뭐가 없어서 장을 봐야 되거든. 우리 며느리 될 아이는 뭘 좋아하려나? 가리는 거 딱히 없대. 근데 엄마, 내일 가서 자세히 말하긴 할 텐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줬으면 좋겠어. 어머, 임신? 너무 잘 됐다. 세상에, 그럼 나도 할머니 소리 들어볼 수 있는 거니? 평생 할머니 한 번 못 대고 눈 감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말년에 제대로 효도하려나 보네. 내가 점을 봤는데 네가 딱 나이 40살부터 인생 핀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예비 며느리가 뭐하는 여자인지 어느 집안 딸내미인지 그런 걸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결혼 정년기를 넘기기도 했고 집안 식구들이 제발 결혼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촌들까지 다 합쳐서 저만 결혼을 안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다들 애가 탄다고 했다고요. 제가 너무 결혼에 관심이 없었을 때는 엄마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범죄 저지른 년만 아니면 다 된다고 했었거든요. 엄마는 이혼녀든 나이가 많든 백수든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고 제발 여자만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저희 결혼을 기다렸는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저랑 예비 신부는 본격적으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이니 저는 예의를 차려 저희 집을 가기 전에 예비 신부네에 먼저 방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배려한다고 예비 신부에게 예비 장인 장모님 얘기를 꺼냈는데요. 예비 신부가 뜻밖의 난감해하면서 그건 좀 어렵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군인이었다고는 말했었지? 아빠가 대통령 보좌관으로 계셨거든. 아빠 돌아가시고 연금이 좀 잘 나와서 엄마가 노후 편하게 즐기고 있는데 지금은 유럽에 있어. 아마 귀국하려면 한두 달은 걸릴 것 같아서. 아, 그래? 그럼 우리 집도 그때 인사드리는 걸로 하자. 어차피 결혼식은 내년에 하는 거니까 그 전에만 인사드리면 되지. 어머님께서 나 보고 싶어 하신다며. 그러다 나 어머님 만나기도 전에 점수 깎이면 어떡해. 그냥 어머님 아버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나중에 우리 엄마 오면 또 오빠네 집 가서 인사드리면 되지. 듣다 보니 예비 신부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일정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당일 예비 신부가 우리 부모님께 드릴 한우까지 사왔더라고요. 이렇게 성숙한 예의가 잘 돋보일 때면 저도 모르게 나이 차이를 망각하고 맙니다. 그렇게 저는 들뜬 마음으로 모두가 그토록 바랐던 제 신부감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그렇잖아도 어떤 여자를 데려오든 우리 집에서 떠받들어 줬을 텐데 예비 신부가 미모까지 상당하니 식구들이 예비 신부를 완전 공주 대접하듯 데려다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차마 저도 몰랐던 사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에는 부모님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친척 어른들께서도 예비 신부 구경하려고 다들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식구들이 좀 유난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첫 결혼 인사에서도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 예비 신부 입장이면 부담스럽잖아요. 괜히 예비 신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이 식사 차리는 틈을 타서 몰래 너무 부담스러운 분위기라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예비 신부는 오히려 다복해서 좋다고 집이 크니까 답답하지도 않다며 긍정적으로 봐줬습니다. 제가 또 예비 신부에게 놀랐던 건
어른들을 굉장히 사근사근 잘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눈에는 더 합격이었을 거예요. 범죄자 아니고 여자 기능만 하면 결혼 허락해줬을 거라는 엄마에게 예비 신부의 존재는 그저 100점 중에 1000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가 예비 신부를 얼마나 환대했냐면 그만 가야 할 시간에 갑자기 선물이 있다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예비 신부에게 쥐어주더라고요. 그건 엄마가 개인적으로 구매했던 금 3돈 되는 반지였어요. 예비 신부가 식겁하면서 거절했지만 엄마는 예비 신부에게 끝까지 주면서 예비 신부 손을 꼭 잡았어요. 다 늙어서 쓸데도 없는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고 해주니까 고마워 그러지. 내가 당장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걱정 마라. 앞으로 이 시애미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너는 아무것도 들고 올 것 없다. 몸만 오면 우리 집에서 다 해줄 거야. 그렇게 첫날부터 금반지 선물을 받은 예비 신부는 얼떨떨하게 그걸 들고 나왔지만 곧 무척 행복해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너무 유쾌한 집이라고 없던 웃음도 나온다면서 저한테 무조건 시집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과분한 집안에 시집 가는 것 같다고 너스레도 떨었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를 하고 나니 좀 더 가족에 가까워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엄마가 예비 신부 데리고 집에 오라고 할 때마다 곤란했는데 예비 신부가 고맙게도 우리 집 방문하는 걸 참 좋아해 줬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뭐만 하면 우리 부모님 생각해주면서 이거 같이 먹자, 저기 같이 놀러 가자, 여기 모시고 오자 그런 식으로 고맙고 예쁜 말만 했습니다. 그게 다 자기 엄마가 유럽 가서 부모 품이 그립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아직 예비 신부가 30살이었으니까 부모가 그리울 나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턴 한결 마음 편하게 예비 신부를 우리 집에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예비 신부가 이미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자꾸 패물 같은 걸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찔끔찔끔 준 게 거의 500만 원 돈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엄마가 고집을 해서 예비 며느리 예쁘다고 챙겨주는 것이니 사실 거절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적정선을 예비 신부가 잘 지키면서 선물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반 가족이나 다름없게 보낸 지 2달이 지나고 드디어 저도 예비 장모님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신부가 또 한 번 곤란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여행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나 봐. 건강이 안 좋아서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웬만하면 오빠 얼굴만 보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엄마가 컨디션 안 좋을 때 만나면 오빠한테 안 좋은 인상으로 비칠 것 같아서 좀 그렇다네. 해외여행을 오래 하고 돌아오신 거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또 한 번 예비 장모님과의 만남을 미뤄야 했어요. 보통 여행 몸살이 얼마나 가는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달이면 꽤 컨디션을 회복하지 않나요? 대충 그럴 것 같아서 그때쯤 제가 예비 신부한테 다시 물어봤는데요. 이번엔 예비 장모님이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장모님이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라서 잔병치레가 좀 잦대요. 저는 할 수 없이 더 물어보는 건 포기하고 예비 신부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귀기 전에 말해줬던 건데 예비 신부는 장모랑 같이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데이트한다고 차 타고 예비 신부 부동산 앞을 지나가다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또 예비 신부가 건물도 2채 갖고 있는 능력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진 재산이 많은 만큼 세금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대단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부모랑 사업해서 그만한 재산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 동경심과 달리 예비 신부는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세금 얘기를 자주 하면서
옛날만큼 부동산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입자 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고 그만 부동산 소유물들을 처분할까 생각 중이란 말을 하곤 했어요. 저는 뭐든 예비 신부 마음이 편한 게 먼저였기 때문에 힘에 부치면 언제든지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린 결혼할 사이고 부동산만 팔아도 예비 신부 쪽에서 결혼 자금을 못 대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혹시나 결혼 자금을 못 대면 어떤가요? 예비 신부더러 몸만 오라는 저희 부모님의 말은 허풍이 아닙니다. 정말 저희 쪽에서 다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부가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어느 정도 마음을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금이 1억 나왔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해서 빌려달라고 말이죠. 자신이 꼭 갚겠다고 불안하면 차용증까지 써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결혼할 사이에 뭘 차용증까지 쓰나 싶었어요. 제가 예비 신부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제 목돈 통장에서 3천만 원 이체시켜 주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제 덕에 급한 불 껐다고 정말 고마워했어요. 당시 저도 함께 안심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신부가 돈을 빌려달란 행각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재작년에 세를 주고 오픈했었던 미용실 하나가 있는데 친척이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정이 어려웠는지 적자가 나서 월세가 좀 밀렸다고 2천만 원 공과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덧붙이는 말이 그 미용실 건물을 제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가진 건 다 오빠 거지. 나 애 생겨서 오빠한테서 도망도 못 가. 혹시 불안해서 그래? 혼인신고 먼저 할까? 예비 신부를 수상하게 볼 건 없었습니다. 예비 신부 말대로 이미 뱃속에 제 아이도 있고 제가 예비 신부 신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일 때문에 여기저기 연락하는 모습도 많이 봤으니까요. 그리고 건물 하나를 제 명의로 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담보가 있는 거라면 저는 그걸 믿고 빌려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예비 신부가 저를 찾아와 명의 변경 신청서를 같이 작성했었거든요. 이렇게 저희 문제는 돈과 예비 장모를 못 만나 뵀다는 것 말고는 결혼 준비가 수월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시간이 안 돼서 예비 신부가 산부인과 검진을 혼자 다녔는데요. 저는 그게 또 미안해서 산부인과 비용과 차비, 식사까지 해서 예비 신부에게 틈틈이 10만 원씩 입금을 해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평범한 나날을 보냈죠. 바로 여기까지가 저의 행복한 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평소처럼 날씨 좋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점심쯤 제게 아주 당혹스러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경찰이었고 예비 신부 이름을 대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왔어요. 전개가 당황스러웠지만 경찰이라는 것에 덜컥 긴장이 되어 일단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할 여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들려오는 경찰 말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진주에서 서울까지 택시 왕복하셨는데 택시비 60만 원 지불 안 하고 도망가셨어요. 이분이 모바일로 택시 부르셔서 번호 줘야 하면 다 뜨거든요.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최근에 언제 만나셨어요? 네? 그럴 리가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얼굴 봤었거든요. 근데 제 여자친구는 진주까지 갈 일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 뒤로 경찰이 줄줄 읊는 예비 신부 신원은 제가 처음 듣는 사실이 그득했어요. 분명 예비 신부는 미혼인데 경찰이 조회를 해봤다면서 하는 말이 기혼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결혼을 했지만 5년 전에 이혼을 한 걸로 나와 있고 본가는 진주이며 애까지 둘이나 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헛소리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이 찾는 사람의 신원을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주민번호 앞자리와 예비 신부 이름까지 정확히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지금 예비 신부를 쫓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설명까지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혹시 예비 신부랑 연락이 닿으면 자신들에게 연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숨겨준다면 저도 공범죄를 물어야 될 테니 제 양심을 믿겠다고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일단은 예비 신부한테 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도통 불안해서 근무 집중이 안 되었어요. 결국 저는 반차를 썼고 예비 신부가 일한다는 부동산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부동산 일하는 사람 말이 저의 혼란스러움을 더 가미시켜 주었어요. 아, 그 사기꾼년이요? 그년 완전 정신 나간 여자예요. 우리 부동산 빈 매물에서 제멋대로 집주인인 척 계약자들 돈 받아먹고 잠적했다니까요? 그년 때문에 우리 부동산 영업정지까지 당해서 진짜 짜증났거든요. 근데 또 우리 부동산 이름 팔아먹고 다녀요? 그년 어딨어요? 아구창을 확 찢어버려야겠네. 부동산 주인은 제가 예비 신부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많이 화가 나서 열을 올렸습니다. 저보고 더 큰 함정에 빠지기 전에 그 정신 나간 여자랑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 증언에 부동산 사실까지 확인한 저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예비 신부를 믿을 만한 구석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그동안 예비 신부가 제게 했던 눈속임의 말들이 파라노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대체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키웠던 걸까요? 예비 신부랑 같이 지냈던 세월들에서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제가 들은 말들이 전부 예비 신부의 실체라면 그럼 예비 신부는 저한테 전부 거짓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 무섭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제 예비 신부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젊은 사람치고 현명하고 부지런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존경했는데 그저 그런 번지르르 했던 그 말들이 전부 가짜였다는 거고 이런 사기를 치다 보니 언변이 뛰어났다는 거네요. 실체를 알면 알수록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여자를 안 만났으면 고작 어린애 장난질에 속아 넘어갔을까 한심했어요. 그저 결혼에 눈이 멀어서 정작 분별력이 바닥났던 제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비 신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나이 먹고 바보같이 속아 넘어간 저도 문제지만 사람 진심 가지고 사기치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연기를 한 예비 신부도 만만치 않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 다시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예비 신부 본가를 찾으려고 하니 진주에 있다는 집 주소 좀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리곤 급하게 KTX까지 타고 가서 진주 방문했어요. 경찰이 알려준 곳을 찾아갔는데 눈앞에 나타난 집은 웬 빈민촌 같은 주택이었고 보안이 굉장히 후진 곳이었습니다. 제가 문소리를 내며 들어가니까 다 부서질 듯한 방문을 열고 한 4살, 5살로 보이는 아기들이 뛰어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네들 엄마가 온 줄 알고 나온 듯 했는데 낯선 아저씨가 서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애들의 부름을 받고 뒤이어 나온 사람은 꾀지지한 아기들과 달리 싸구려 명품을 걸친 아저씨였어요. 저더러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예비 신부 이름을 말하면서 나한테 사기친 년 잡으러 왔다고 경찰한테 이미 예비 신부 실체를 다 듣고 왔으니 예비 신부 어디 있는지 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저씨가 혼자서 눈치를 막 보더니 맨발로 뛰쳐나와 저를 밀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쫓아가려 했지만 남겨진 아기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어요. 결국 저는 진주 경찰에 연락을 해서 아기들을 봐줄 부모가 없다고 신고를 했고 이 집을 뛰쳐나간 아저씨까지도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이 오는 동안 그 집을 좀 뒤졌어요. 이 집은 계속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보니까 뒤지는 족족 예비 신부의 실체가 나오더라고요.
이 아기들은 정말로 예비 신부의 애들이 맞았고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병원 진단서나 껍데기뿐인 통장, 오래된 가족관계 증명서 등등 예비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예비 신부 가방으로 보이는 걸 들고 쏟아봤더니 애들이 엄마 거라고 손을 못 대게 했는데 그 사이로는 종이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게 뭔가 살펴봤더니 세상에나 저희 엄마가 줬던 폐물들을 팔아서 받은 영수증들인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애들이 들고 있는 립스틱 몇 개도 우리 엄마 거였죠. 저희 엄마가 명품 립스틱 아니면 잘 바르질 않는데 어느새 그걸 홀랑 훔쳐온 건지 아무래도 예비 신부는 젊어서 좋은 머리를 이런데 굴려 써먹고 살았나 봐요. 그 와중에 예비 신부랑 전 남편으로 보이는 그 아저씨는 어디 도박이라도 하러 다니는 건지 화장대 위에 게임장 명함들도 잔뜩 뿌려져 있었어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고 결코 어린아이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집을 오고 난 뒤 저는 제 사정과 이 집 사정을 다 밝히면서 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곳에 계속 있어선 안 된다는 것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사이 얼마 못 가 도망쳤던 아저씨가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경찰분들께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인사드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끝내 모든 걸 털린 예비 신부 또한 서울경찰서로 연행되었다는 연락이 왔네요. 일단은 아저씨한테 확인할 게 있어서 먼저 갔더니 당황스럽게도 아저씨는 저보다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상했지만 예비 신부의 전 남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의 인생 말아먹게 했냐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우습더라고요. 자기는 그저 예비 신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이혼을 한 것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했습니다. 어린애들 먹여 살리려면 먼 수를 써서라도 돈이 많이 남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자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유명한 방법이라고 구청에서 알아도 걸리지만 않으면 별말 안 한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범법적인 말까지 내뱉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남자도 예비 신부와 같이 저를 속이는 일에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니 순진한 사람 아무나 붙잡아 삥 뜯어서 살림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저 예비 신부에게 물쥐였을 뿐이었죠. 그렇게 돈을 뜯어갔으면 애들이라도 제대로 키웠어야지. 허름한 집과 형편이랑 안 어울리게 예비 신부는 너무 치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물한 것들만 번쩍번쩍하고 그 집 애들은 다 늘어난 내복을 입고 있고 남의 등 처먹는 걸 뻔뻔하게 취하는 걸로 모자라 부모로서의 상식도 없는 연놈들인 것 같아서 저는 더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났어요. 이런 뇌 없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놀아난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사회에 대한 경계가 없었으면 그런 실수를 다 했을까요? 저는 결국 반성 없이 변명만 하고 있는 예비 신부 전 남편을 향해 주먹을 내리꽂아 줬습니다. 감옥 가면 당분간 네 마누라 얼굴 못 볼 텐데 그럼 돈 쥐어줄 사람도 없겠네. 더 이상 싸구려 명품 못 걸쳐서 어쩌냐? 내가 네 마누라랑 결혼하면 나중엔 나한테 해코지해서라도 내 재산을 가져갔겠다? 그 전에 콩밥 처먹게 될 줄은 너희들도 몰랐겠지. 쉽게 살려고 하면 결국 이 꼴 나는 거야. 너희들 같은 쓰레기는 커서도 부모 대접 기대하진 말아야겠다. 저는 경찰에게 공범에게 줄 수 있는 아주 큰 형량을 부탁했고 바로 급하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예비 신부가 있다는 경찰서로 가면서 예비 신부를 사기죄와 절도죄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경찰서에 가니까 예비 신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더라고요. 보나마나 저런 것도 연기겠죠. 이건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들었던 건데 경찰 말로는 예비 신부가 거짓말했던 사실 중에 임신도 포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또 하나, 저랑 같이 작성했던 미용실 명의 변경 신청서도 가짜였대요.
대체 저는 세상을 얼마나 물로 봤던 걸까요? 어쨌든 특히 임신이 제게 좀 더 충격을 주었어요. 저희 엄마는 예비 며느리도 좋아하셨지만 손자 때문에 더 기뻐했었거든요. 제 안목이 개떡 같았던 탓에 본의 아니게 불효를 저지르게 되어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 더 예비 신부에게 화가 났습니다. 저는 예비 신부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멱살을 잡았어요. 너 도대체 뭐야? 처음부터 도둑년이었던 거야? 내 돈 빼먹고 네 입에 풀칠하려고 접근했던 거냐고.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 정도로 낯짝 두꺼울 수가 있어? 한두 번 사기친 것도 아니지. 겨우 이따위로 살아온 게 진짜 네 모습인 거냐? 예비 신부는 제가 침을 튀기면서 목청을 높여도 그저 택시비만 아니었으면 나한테 들통 안 날 수 있었다는 둥, 택시를 모바일로 부르는 게 아니었다는 둥,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멍멍이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더 성질이 난 저는 다시 한번 예비 신부를 몰아붙이며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그래, 카드값 급해서 그랬다. 원래 사람이 돈 없으면 물불 안 가리는 거야. 오빠는 잘 살아서 모르겠지. 우리 같은 거지 새끼들은 사기라도 안 치면 못 먹고 살아. 그건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내가 오빠 돈 공짜로 타갔어? 몸 대줬잖아. 솔직히 여자로서 내가 더 손해 아닌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하고 파렴치한 발언에 저는 결국 예비 신부 얼굴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예비 신부의 귀싸대기를 날려 잡아뜨리고 그냥 머리채를 잡고서 다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색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간의 세월이 무색하게 날아가 버린 것 같아서 그 순간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사기는 치지 말았어야지. 너 같은 애는 애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 어떻게 니까짓 게 부모를 해? 애들 앞에서 쪽팔리지도 않냐? 아, 걔들? 걔들도 나름 걔들 몫을 해. 걔들 때문에 깜빵 가도 형량이 적거든. 자식이 돼서 엄마한테 그 정도 역할을 해주니까 나도 부모로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지. 예비 신부는 제게 이미 실체가 들켜버린 이상 저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는 제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았고 폐기 처분해야 할 인성을 무수히 많이 보여주었어요. 폐륜적인 발언 또한 경찰이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 보니 이렇게 경찰서에 잡혀오는 것이 전혀 무섭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경찰 말로는 예비 신부가 택시비처럼 사사로운 절도죄를 조금씩 저질러서 몇 건 정도 경찰서에 들락날락했던 전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소리를 해주는 경찰에 대고 예비 신부가 절도 횟수를 정정하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길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어떤 경찰이 마시려고 들고 오던 믹스커피를 뺏어서 예비 신부 얼굴에다 쳐뿌렸습니다. 예비 신부가 소리치며 콩콩 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더러 상해죄로 고발할 거라면서 악을 쓰며 비명을 지르는데 경찰이 물티슈로 예비 신부 얼굴을 맞추더니 너 같은 년은 상해죄 접수 안 먹힌다고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예비 신부에게 경고를 했죠. 네가 나한테 떼먹은 돈이 많아서 고작 양육 때문에 형량 깎일 일은 없을 것 같네. 참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전 남편 있지? 네 탓하고 난리가 났더라. 아무래도 그쪽은 너한테 전부 덮어씌우고 형량 깎으려는 것 같던데? 뭐 누가 형량을 더 받든 억울할 필요는 없겠다. 비교 안 되게 쓰레기잖아 둘 다. 저는 저를 매섭게 째려보는 예비 신부를 외면하고서 경찰에게 절대 합의 생각 없으니까 무조건 형량 높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애들은 이딴 부모 밑에서 못 크니까 보육원을 알아봐 주는 게 좋겠다고도 했고요. 경찰도 예비 신부가 애를 핑계로 형량 줄이고 싶어 하는 거 들었으니 아마 이번에는 애가 예비 신부의 탈출구는 되어주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신부에게 평생 카드값 지옥에서 살아보라고 작별 인사를 한 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걸 부모님한테 말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래는 예비 신부랑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예비 신부가 유럽을 가게 되어서 더 이상 만남 유지가 어려웠다고 둘러댔는데 예비 신부를 그리워하는 부모님을 보니 그것마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당연히 제 욕을 할 줄 알았던 부모님은 제 편을 들면서 예비 신부를 욕하기 시작했는데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서 어른들 가지고 장난을 쳐? 그딴 년 아내로 들일 바에는 혼자 사는 게 100번 낫다. 결혼하기 전에 쳐낸 게 얼마나 행운아야? 내가 너 40부터 잘 된다고 했지? 액땜했으니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다. 그년한테 준 것들 돈으로 못 돌려받는다 했으면 나 당장 감옥 쫓아가서 그년 머리채 잡을 생각이었어. 건방지게 어른을 놀려먹고 말이야. 요즘 세상엔 결혼할 만한 사람 찾는 것도 사막에서 바늘 찾는 수준이더라. 네가 마음 쓸 거 없다. 누구라도 작정하고 달려드는 미친 개가 옆에 있으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야. 엄마 말대로 액땜했다고 쳐. 부모님은 제가 기죽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까봐 제 탓은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더 죄송해서 면목이 없었고 지금은 결혼은 그저 필수가 아닌 문화로만 생각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몰랐던 사실인데 그 여자가 우리 부모님께 인사 올린다고 사왔다는 한우 있잖아요. 그것도 본 예약자를 사칭해서 훔친 거라네요. 경찰이 늦게나마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며 말해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실망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학을 떼게 만드는 소리더라고요. 현재는 징역살이를 하고 있을 테지만 언젠가 또 그 여자가 출소하게 되고 같은 짓을 반복하려 한다면 그땐 제발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이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 되레 사기를 당해봤으면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허무한 파혼을 했던 쓸쓸한 총각의 사연이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주위에 숨어든 개가 있진 않은지 늘 살피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아직도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시댁이 소름이 끼쳐서 같이 살 수가 없네요. 어떻게 사람 하나를 바보처럼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떠올리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이 아니라 고소를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남은 평생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내뱉는 남편이 정말 끔찍하게 느껴지네요. 치를 떨게 했던 제 시댁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꽤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년을 사귀고 결혼했으니 만난 시간이 짧은 건 아니었죠. 결혼 전에는 남편이 자신의 상태를 몰랐을 테지만 미리 알았다고 해도 남편은 제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결혼했습니다만 역시 결혼은 연애와 다르더군요. 연애 시절과는 다른 남편의 모습에 처음에는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사람이 확 바뀐 건 아닌데 뭔가 힘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고 할까요? 무언가 사람이 자신감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맥 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활기가 있던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서 저러는 건가 싶었죠. 자기야,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요즘 왜 그래? 축 처져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봐. 그래야 도울 수 있는 일이면 같이 도와주지. 아니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진짜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스스로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만 바라보는 저는 속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선가 들은 바로는 남자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꾸 이유를 캐물으면 남편이 짜증을 낼까 싶어 남편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기운 빠진 모습은 하루 이틀을 넘어 한 달이 넘어가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우울해 보이나 싶어도 무슨 일인지 말을 안 해주니 알 수가 없었죠. 그 맥 빠진 모습은 1년 가까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저도 익숙해져서 그냥 그런 사람인 걸 내가 몰랐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을 하게 될 정도였죠. 결혼한 지 1년쯤 될 때였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기에 다른 시부모님들처럼 저희 시부모님도 임신을 바라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은근슬쩍 제게 왜 아직 소식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아직 소식이 없니? 옆집 정인애는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임신했다고 하던데 그 신혼여행에서 아기 들어서는 게 뭐더라?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가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라니까. 맞다. 허니 베이비 가졌다고 하더라. 너희는 왜 소식이 없니? 혹시 피임하고 그러냐? 결혼했으면 애를 가져야지. 절대 피임 같은 거 하지 마라. 허니문이래도. 시끄러워. 내가 말하고 있잖아. 당신은 좀 끼어들지 좀 마. 며느리 앞에서 내 체면 좀 생각해. 저희 시댁은 주도권은 시어머니의 독재 체제였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셨죠. 그런 건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보통 큰 이유 없으면 3년 이내로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 그런 건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만 그래도 신경 쓰고 해라. 너도 이제 신경 쓸 나이잖아. 저는 작게 네 하고 남편과 시댁을 나왔죠. 그때만 해도 기다리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가 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머님의 추궁이 다시 시작되었죠. 너희 아직도 피임하고 있니? 내가 전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왜 아이 소식이 없는 거야? 저희도 애 낳고 싶어요, 어머니. 그런 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의 두 눈이 동그래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은 피임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아직도 아이가 안 들어선다는 말이야? 산부인과는 가봤니? 검사는 해봤어? 속사포 같은 어머님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무 이상 없다고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임신이 늦어진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3년간 기다렸는데 뭘 더 기다리라는 거냐? 너희들 나이는 생각도 안 하니? 더 기다렸다가는 환갑에 아이 낳을 거니? 안 되겠다. 너 내일 오후에 시간 비워둬라. 알았지? 나랑 같이 갈 데 있으니까. 제가 안 된다고 말해봤자 그게 어머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회사에 반차를 쓰고 어머님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허름한 건물에 있는 한의원이었습니다. 연식이 느껴지는 한의원 안에서는 젊은 여자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렇게 명이라고 하더라. 너 내 친구 양순이 알지? 왜 결혼식에서 내가 인사시켜줬잖아. 걔네 며느리도 여기서 침 맞고 바로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고.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이 지긋해 백발이 성성한 한의사 선생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처럼 보이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손목을 진맥하고 배에 혈자리를 눌러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며느님은 배도 따뜻하고 금방 아이가 들어설 것 같은데 아드님도 같이 데려와 보시지 그러세요. 요즘은 불임 원인이 남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요. 지금 누구 아들을 병신 취급하는 겁니까? 내 아들은 멀쩡하다고요. 한의사의 말에 어머님이 소리를 꽥 내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아직 진료 중인 저를 끌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누구를 지금 고자 취급을 하는 거야? 저 영감탱이가.
너 내일 시간 다시 빼놔라. 나랑 다른 병원 갈 테니까. 알았니? 저는 어머님께 네 하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 한번 데려오라는 말이 그렇게 기겁하는 일이었을까요? 어머님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 내심 서운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한마디 잘못했다가 달달 볶일 생각을 하니 그냥 네네 하면서 어머님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한동안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 병원을 더 돌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 전문병원에 들러 나팔관 조영술이라는 시술을 받아야 했죠. 나팔관 양쪽도 정상적이시고 생리주기도 정확하고 자궁 내막 두께도 좋고 근종 같은 것도 없이 깨끗하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며느님은 아주 건강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요? 정 그렇게 급하시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드님과 같이 한번 병원에 들리시죠? 요즘은 남자들 불임도 많아서. 어머님은 알았다고 하면서 다시 병원을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임신에 적극적이시면서 왜 아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만 나오면 격하게 반응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모습이 은근히 속상했죠. 꼭 제게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보였으니까요. 어머님은 여러 명의 의사들에게 제가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병원 투어를 멈추셨죠. 제가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도 어머님은 임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먹이기 시작했죠. 보약이며 보양식이며 안 먹은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정성에도 5년 넘게 저희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죠. 기다리기가 지쳤는지 어머님이 저희에게 먼저 시험관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셨습니다.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험관을 해보는 건 어떻겠니? 보통은 나팔관이 막혀있지 않으면 인공수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머님은 인공수정을 건너뛰고 시험관을 하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다녀왔을 때는 시험관보다 인공수정을 해보라고 하던데요. 바로 시험관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어차피 인공수정을 하든 시험관을 하든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건 똑같아. 그런데 뭐하러 인공수정하고 시험관을 또 하니? 그냥 처음부터 시험관을 하는 게 낫지. 그건 그런데요. 비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인공수정은 정말 얼마 안 들어요. 돈 걱정하지 말고 시험관부터 해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럴 때는 어른 말 듣는 거야. 어머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니 더는 토를 달지 않기로 했죠. 어차피 인공수정이 실패하면 시험관을 해야 하는 건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시험관을 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도 그랬지만 3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난소에 있는 난자가 얼마나 컸는지 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처럼 아이를 낳아 남편과 알콩달콩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만 가질 수 있다면 이런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어느새 시간은 흘러서 배란 채취일이 되었습니다. 신선한 정자를 난자에 넣기 위해서는 남편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어머님은 제 병원 스케줄을 하나하나 직접 관리를 하셨기에 그날도 병원에서 나오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난자 채취일에는 남편과 같이 오라고 하네요. 신선한 정자를 채취해야 한다고요. 너는 회사 다니는 사람 거기까지 불러내야겠니? 내가 알아보니 정자를 집에서 채취해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는 통 받아서 집으로 가져와라. 몸보신해야 건강한 난자가 나오지. 정말 어머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병원에 남편이 같이 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작은 보온통 같은 것을 주는 겁니다.
직원 말로는 그냥 줄 수는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해준다고 하면서 몇 번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신선한 상태에서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받아서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댁을 가니 이번에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침 남편도 퇴근해서 왔고 오랜만에 진수성찬이라 남편과 저는 참 허겁지겁 먹었네요. 식사를 끝냈더니 아직 초저녁인데도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지겨운 호르몬 주사도 끝이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남편도 일하느라 졸리다며 같이 남편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그렇게 8시간을 내리 잤더니 어찌나 개운하던지 몸이 찌푸둥했지만 정신은 참 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저랑 같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통을 보니 이미 그게 받아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침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새벽에 미리 받아놓았다고 말하면서 아침을 먹자마자 급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난자를 채취해야 했기에 저도 그 통을 들고 예약해둔 병원에 아침 일찍 방문했죠. 난자를 채취하고 바로 정자를 난자에 삽입해서 체외 수정을 해서 배아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3일 뒤에 다시 와서 제 자궁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마음이 설레더군요. 아직 배아들이 제 몸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벌써 마음은 엄마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난자는 12개가 나오고 건강한 상금 난자는 8개가 나왔다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상금 난자가 많이 나올수록 건강하고 튼튼한 배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저는 3일 뒤에 남편과 같이 병원에 내원해서 건강한 배아 2개를 자궁에 넣어 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건강한 배아가 3개나 더 있다고 하시면서 냉동을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은 배아는 냉동해 드릴까요? 추가로 돈이 들기는 하지만 냉동을 해두시면 다음에는 난자 채취하지 않고 바로 이식만 하실 수 있어요.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고 하기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해주세요. 임신 확인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11일 후에 오셔서 피검사 하시면 임신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일 후면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다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있지만 무사히 아이들이 자궁 내벽에 착상해야 임신되는 것이었죠. 그 기간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배아 사진이라고 제 손에 쥐어주는데 동글동글한 세포 분열 중인 배아가 2개가 찍혀 있더군요. 너무 신기하고 저 덩어리들이 제 뱃속에서 아기가 된다니 믿을 수 없었죠. 한참을 쳐다보았죠. 이식 후 2시간 동안 안정을 위해 침대에 누워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기다렸을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식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2개 이식 끝냈고요. 3개는 냉동을 해두고 왔어요. 11일 후에 피검사하면 임신인지 알 수 있대요. 그래? 아유, 잘했다. 그런데 왜 너희 집으로 가니? 우리 집으로 와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몸 조심하고 잘 먹고 해야 아이가 잘 붙어 있지. 그리고 너 회사에 전화해서 당분간 쉰다고 해라.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착상이 잘 된다고 하더구나. 우리 집으로 와서 푹 쉬다가 임신되면 그때 출근해. 임신이 되면 출근하라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하루도 팀장님께 사정해서 받은 월차였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분간 쉬라뇨. 어머니, 그럼 저 회사에서 잘려요. 병원에서 이식 후에 몇 시간 동안만 휴식 취하면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봤다. 내가 아는 김씨 며느리도 일주일간 누워 있었더니 한 번에 임신이 성공했다는구나. 잔말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어머님은 무조건 시댁으로 오라고 명령하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성격을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집으로 향하던 차를 돌려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말린다고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식사를 하면서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출근해도 괜찮을 거예요. 제 업무가 무거운 짐 들거나 돌아다니는 일도 아니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아래로 흘러내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앉아있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종일 그렇게 일하고 출퇴근은 또 버스 타고 올 거 아니야. 그런 건 생각 안 하니? 그런 건 일상생활 범주에 끼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향해 화를 내셨어요. 예, 그러다가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니? 한 번에 철석같이 붙어야 그 고생을 안 하지. 설마 너 그 고생을 또 하고 싶어서 그러니?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낳는다면 앞으로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아무 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요즘 시대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드는걸요. 불안해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겨우 어머님을 설득하고 그날은 저녁만 먹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신 결과를 기다리는 11일 동안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서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뱃속의 아이가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싶어서죠. 아직은 착상도 되지 않은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마음은 이미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먹는 것 하나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 2주가 안 되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빨리 피검사를 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1일에 아주 긴 시간이 지나고 남편과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팔뚝에서 피를 뽑고 잠시 기다리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떨리고 설레던지 조심히 의사 선생님 앞으로 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치가 낮네요. 임신이 안 되셨어요. 다음 월경을 시작하시고 검사 후 다시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네요. 임신이 안 됐다는 소리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 실망한 얼굴을 보았는지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건강한 배아 3개나 냉동해 두었잖아요. 다음에 3개 한꺼번에 넣어봅시다. 어깨가 축 처져 병원에서 나오는데 임신이 안 됐다는 것도 그렇지만 어머님께 한 소리 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알려드려야지 어쩌겠어요. 저보다 더 많이 손주를 기다리셨으니까요. 어머니,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어머님은 한참이나 핸드폰 너머로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당연히 한 소리 들을 줄 알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는 언제 이식 가능하다고 하니? 그 냉동인가? 그거 할 수 있다고 했지? 이미 안 된 건 잊어버리고 빨리 다음 이식 준비해라. 딱 그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감사하던지 어머님도 저만큼 실망하셨을 테지만 내색하지 않으셨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뚝뚝 끊어지는 단답형 말뿐이었죠. 처음에는 실망이 너무 커서 그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의 기분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예전처럼 또 말을 잘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착상에 실패해서 저도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제는 남편에게 말 거는 것조차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잃어간 채 한 달이 지나버렸고 어김없이 생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생리가 터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실망스럽더군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저는 다시 병원을 내원하고 피 검사를 하고 이식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을 뿐이지 복잡한 건 똑같았습니다. 다시 이식날이 되어 병원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3개나 넣는데 혹시 새쌍둥이가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저번처럼 3개 다 실패하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제발 한 녀석이라도 잘 붙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식은 끝났니? 이번에는 편하게 쉬어라. 회사에 쉰다고 말도 하고, 알겠니? 그래야 그 고생을 또 안 하지. 네, 어머니. 회사에도 내일 모레까지 쉬겠다고 말하고 월차 당겼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달랑 이틀 쉰다고 아이가 달라붙는다니? 더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러고 싶은데 더는 눈치가 보여서 뺄 수가 없네요. 다른 직원들도 일이 있다고 해서요. 최대한 마음 편히 쉬려고요. 그래, 너희 집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그래야 푹 쉬지. 친딸처럼 챙겨주시는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하나하나 신경 써서 챙겨주는 게 어렵잖아요. 어머님은 이부자리 하나, 먹는 것 하나까지 신경 써서 챙겨주셨지만 이번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시험관마저 실패를 하니 마음이 뒤숭숭해졌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착상이라도 했을 텐데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간혹 면역 이상이 생겨 배아가 착상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바로 남편의 무관심이었어요. 고생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도 어려운 걸까요? 남편은 그 한마디조차 제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을 남일처럼 방관하는 남편이 너무 얄미워 죽겠는데 어머님께서도 저번처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죠. 너는 무슨 애가 2번씩이나 아이를 흘려보내니? 정말 너한테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니? 나는 아무래도 그 병원이 못 믿었다. 어떻게 2번이나 실패할 수가 있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척척 잘도 붙더구만. 아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번에는 정말 조심한다고 했는데 제 아이들이 아니었나 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서러워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를 품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왜 임신 실패는 전부 여자 탓인 걸까요? 차라리 여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통은 안 겪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무튼 다음에 다시 시험관 준비해라. 이번에는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임신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임신한다니?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제 모든 인생을 임신에만 매달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임신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아이를 낳고 살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상황에 맞춰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답 안 하고 뭐하고 서 있는 거야? 직장 안 그만둘 거니? 응?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가져야 할 거 아니야. 조금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연속으로 2번이나 시험관을 했더니 몸이 너무 축난 것 같아요. 몸이 회복되고 나서 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려면 바로 해야지. 아이가 너를 기다려주기라도 한다던? 바로 해라. 벌써 너희가 아이를 못 가진 게 몇 년인지 알기나 하니? 벌써 낳아도 2-3명은 낳았겠다. 저희 결혼 기간이 짧진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번에 임신하려고 하니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말도 틀린 말도 아니었죠. 지금 멈추면 언제 다시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당시에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제 배를 찌르는 호르몬 주사가 아닌 이식 후 11일을 견디는 시간을 다시 겪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레고 기대했던 그 시간이 피검사 한 방으로 쓸려 내려가야 했던 그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죠. 남편이라도 옆에서 거들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는 그럴 생각이 없는지 멀뚱멀뚱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편하게 정자만 빼주면 그만이라는 것처럼요. 첫 시험관 실패 후 그는 계속 그렇게 무관심의 상태로 지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제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정말 몸이 힘들어서 그래요. 한 달만이라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 그러네. 너 나이가 몇인지는 아니? 언제 아이 낳아서 키울래? 아직 젊으니까 언제까지 젊을 줄 아는 거냐? 너 혹시 정말 몸에 이상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배알을 5개나 넣고도 임신이 안 되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어머님의 말에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왈칵 쏟아져서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남편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속이 뒤집히려고 하는데 어머님 옆에 있던 아버님이 남편 대신 말을 거들어 주셨죠. 아유, 그만 좀 해. 며느라기가 울잖아. 한 달 쉰다고 안 생길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기려면 때 되면 생기겠지. 지금 이 양반이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봐. 내가 지금 며느리랑 이야기 중인 거 안 보여?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던 아버님은 어머님의 핀잔에 입을 다물고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돌리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알겠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말 시험관을 다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 아이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당신은 뭐야? 어머님이 바로 이어서 하라고 다그칠 때 한마디라도 거들어줄 수는 없어? 꼭 그렇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해? 나보다 핸드폰이 더 중요하냐고. 남편도 제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데? 시험관 실패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잖아. 그런데 나보고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말하면 되잖아. 당신도 아이 가지고 싶어서 그만두겠다는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말은 꼭 저 혼자 아이를 가지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 같았죠. 본인은 아이를 원치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당신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왜 시험관으로 생기는 아이는 당신 아이 같지가 않아? 저번부터 왜 그러는 건데?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런데 당신이나 어머니는 아이를 안 가지면 큰일 나는 사람들처럼 구니까 그렇지. 뭐? 내가 언제? 나는 어머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따랐을 뿐이잖아. 당신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부터 어머님이 나 앉혀놓고 한 이야기 다 들었잖아. 그런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당신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면 어머님께 한마디 했어도 됐잖아. 이제까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으면서 왜 나를 아이 못 가져서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거냐고. 내가 언제 아이 못 가져서 미친 사람이래? 적당히 해도 되는데 정도를 넘어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님 성격을 잘 아는 당신이 그 한마디를 해주었으면 되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같은 말을 하면서 한참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어머님의 재촉이 시작되었죠. 생리는 시작했니? 생리하면 병원에 다녀와야지. 시험관 빨리 하고 아이를 낳아서 살아라. 그래야 사람 사는 정도 느끼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어머님, 저희 아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이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아이에 대한 마음 내려놓았어요. 핸드폰 너머로 어머님의 분노가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를 안 가져도 된다니? 세상에, 내가 요즘 애들이 아이 안 낳는다는 말은 들어보긴 했다만 내 며느리한테 그런 말 들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시집 왔으면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럼 뭐하러 결혼한다니? 당장 병원 가라. 알겠니? 변명할 틈도 없이 어머님은 핸드폰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별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고 시댁과 연을 끊고 살 것이 아니면 어머님 말씀에 따라야죠. 저도 아이는 가지고 싶었습니다.
단지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하면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거였죠. 다시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난자 채취일이 되자 어머님은 저희를 다시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위해 어머님의 헌신적인 케어가 시작된 거였죠. 너희 내일 난자 채취하지? 오늘 우리 집으로 와라. 아들 거 받을 통도 챙겨온 거지? 꼭 들고 와라. 알겠지? 병원에서는 남편이 직접 와서 하는 게 가장 신선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남편이랑 같이 가서 받아올게요. 너는 무슨 바쁜 애를 자꾸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 너도 일 그만두면 누가 너희를 먹여 살려? 잔말 말고 통이나 받아와. 제 생각으로는 신선한 정자가 성공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굳이 정액을 받아서 가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고 거리인데 말이죠. 그런 의문을 품고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위해 다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이번에는 꼭 착상에 성공해서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나니 졸음이 밀려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몸을 축내며 시험관을 하면서 최근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조금만 무리한다 싶으면 졸음이 쏟아져 왔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친 상을 치우는 중에도 눈꺼풀이 감겨왔어요. 참아보려고 눈을 부릅떠도 눈이 감겨오는 겁니다. 서둘러 상을 치워놓고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서 먼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잤을 때 목이 말라 깨고 말았죠. 그런데 거실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속에 들려왔습니다. 잠결이라 잘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목소리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거 꼭 계속해야 해요? 그냥 그만하면 안 돼요. 아이 없이 그냥 살겠습니다. 그게 저희에게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께 그렇게 말을 해주니 남편이 제 앞에서는 내색 안 하더니 뒤로는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고 있구나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려오는 말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는 있어야지. 아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크게 나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제 아이예요? 아버지 아이잖아요. 저 사람 속여 낳아도 제 아이가 아니라 제 동생이 태어나는 거라고요. 제 아내 몸에서 나온 동생을 보면서 어떻게 평생 살라는 말이에요? 시끄러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고자라는 소리를 안 듣지. 아휴, 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아이 하나만 떡하니 낳아봐라. 아무도 네가 그 무엇이냐, 무정자증이라는 거 아무도 모를 거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아버님의 아이라니. 거기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자 밀려 들어오는 잠도 확 깨버리는 겁니다. 문을 벌컥 열고 거실로 나가자 세 사람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방금 그 말 무슨 말이냐고. 사실대로 말해, 빨리. 남편은 저를 보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당신이 가져간 통에는 내 거가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 거였지. 나도 결혼 전엔 몰랐는데 결혼 직전에 갑자기 붉은 물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무정자증이라는 거야. 수치스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어머니도 누구보다 손주를 원하시니까 내가 말 안 하면 그만일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해버렸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나도 몰랐어. 여보, 정말 미안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무정자증을 처음 알았을 때 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어머님에게는 말하고 나에게는 말 한마디 안 한 거야?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무정자증 판정이 안 나왔잖아. 그때는 병원 내원하기 전에 미리 아버지의 것을 받아갔었어. 몰래 아버지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검사를 한 거야. 당신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무정자증이라고 말하면 이혼하자고 할까봐 말 못하겠더라고.
그렇다고 나를 속여서 아버님 아이를 낳게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래? 정말 눈이 뒤집혀서 폭발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남편 옆에 계시던 어머님의 말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누구 애든 낳으면 되지 않니? 어차피 너희 남편이랑 피가 섞인 건 마찬가지잖아.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소란인 줄 모르겠구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되었는지 모르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인 거예요? 그렇게 나으면 뭐예요? 어머님이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시아버님의 아이가 다른 여자한테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셨나 봐요. 저는 도저히 이 미친 집구석에서 못 살겠습니다. 당신, 나랑 당장 이혼할 준비해. 저는 거둑과 차키만 들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친정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이 어이없는 상황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했던 남편과 믿었던 시댁이 저 몰래 이런 끔찍한 짓을 꾸몄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임신이라도 했더라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새벽에 친정으로 찾아가자 친정엄마 또한 놀라셔서 제게 남편과 싸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다시 입 밖으로 꺼내는 제가 비참했거든요. 임신이 되지 않았지만 그게 시아버지의 시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혼이 진행되는 단 며칠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주무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 며칠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음날 어머님은 친정집으로 찾아오셨죠. 너 이게 무슨 경우니? 오늘이 난자 채취일인 거 몰라서 병원에 안 가는 거야? 다시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 몰라서 이러는 거야? 네 남편 알면 어떻고 네 시아버지 알면 어떠니? 나는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안 한다. 너도 내 아들 좋아하고 같이 살 요량이면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라.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엄마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구의 아이를 어쩌고 저째? 네 시아버지 아이가 왜 나오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했던 시험관 배아가 남편의 정자를 넣은 게 아니고 시아버지의 정자를 넣은 거였대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서 저를 속이고 시아버지 아이를 가지게 하려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 지금 남의 딸한테 뭐 하는 짓인 거예요? 지금 사돈 딸은 우리 집안 며느리예요. 저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집안의 대를 이으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겁니까? 제 아들이 정자가 없으니 시아버지 정자라도 받아서 대를 이어야죠. 당신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겁니다. 물어봐도 거절할 판에 속이고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최소한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고소하기 전에 빨리 꺼져요. 어머님은 한참을 엄마를 노려보시더니 뒤돌아가셨습니다. 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당장 말을 해야지. 말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최서방 당장 불러라. 내가 가만두나 봐. 엄마의 전화를 받은 남편이 헐레벌떡 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다가가셔서 뺨을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놈. 자네는 엄마가 시킨다고 다 하는 모양이지? 그게 무슨 짓인지 알면서 입 꼭 다물고 뭐 하는 짓인가? 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를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던 모양이던데.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고 그냥 둘이 살면 되지. 원하지도 않은 아이 낳게 해서 뭘 어쩌려고. 내 딸 데려갈 때는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것처럼 굴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말할 자신이 없어서 어머니께 말한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하셔서 저도 첫 시험관이 끝나고서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딴 변명 다 필요 없네. 뭐? 늦게 깨달아? 처음부터 알았어야지. 이혼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자네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네. 당장 내 딸이랑 이혼하게. 안 됩니다, 장모님. 저는 이제 정말 아내뿐입니다. 제가 무정자증인 걸 알았으니 그냥 둘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혼을 해야 합니까? 미쳤냐? 내가 고자랑 살게?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사랑이라도 있어서 살았겠지만 당신이 한 짓을 봐. 정이 안 떨어지겠어? 지금은 당신 얼굴만 봐도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나. 남편을 향해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제발 자기야.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 당신도 알잖아. 나는 이제 당신뿐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집이랑 연도 끊을 수 있어. 착각하지 마. 난 당신 어머님이 싫은 게 아니라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던 당신한테 실망한 거야. 내가 시험관에 실패했을 때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건네주었어? 그 고통은 온전히 나 혼자 견뎌야 했잖아. 최소한이라도 안타까워하고 위로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험관에 성공해서 아이라도 낳았다 치자. 그럼 당신은? 아빠 노릇은 잘했을까? 당연히 안 했겠지.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혼을 계속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소송으로 가야겠네. 송장 보낼 테니까 가서 기다려. 현관 밖으로 남편을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끔찍한 짓을 제게 저질러 놓고 아무 일 아니다는 듯이 구는 시댁 식구들 얼굴을 다시는 보기 싫었습니다. 제게는 시험관에 실패한 것이 하늘이 내려준 천운이나 다름이 없었죠. 힘들게 낳는다고 쳐도 시아버지의 아이를 보며 어떻게 평생을 살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에는 아이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었을 겁니다. 저를 모두 속이고 만든 아이였으니까요. 저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에 남편은 계속 이혼을 거부하는 겁니다. 남편과 빨리 이혼하고 관계를 끊어내고 싶었지만 합의 이혼을 거절하니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해서 헤어진다고 쳐도 제 마음에는 이미 커다란 트라우마가 남아버렸습니다. 잠도 수시로 깨고 한동안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들지 못할 정도였죠. 지금은 신경정신과를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약도 꾸준히 먹은 덕분에 차차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글을 적게 되었네요. 이렇게 글을 적어 올리면 꽉 막힌 속이 조금은 시원해질까 싶어서 말이죠. 요즘에 난임 부부가 많다고 하잖아요.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고 둘이서만 사는 부부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제게 시아버지 아이까지 낳아가면서 아이를 키우게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고자라는 게 그렇게도 싫었던 것일까요? 제 친구 말로는 어머님이 아들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말하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말보단 자신의 말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사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저와 같은 사연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식만이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각자의 모습대로 사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모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빌면서 이만 긴 글을 줄이겠습니다.